제가 며느리가 끓인 떡국을 먹지 않은 그날, 저는 제 목숨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명절 아침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부엌 근처에도 잘 안 오던 큰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먼저 부엌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떡국 끓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한 번도 명절 음식을 먼저 준비해 본 적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기뻤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 제 본능이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짜 웃음과 거짓 웃음은 다르다는 것. 특히 가족이라면 더 잘 느껴지는 법입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다 차려드릴게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커다란 냄비에서 떡국을 떠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네 식구들, 작은아들네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아침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그릇에는 대충대충 떡국을 담았습니다. 국물도 적당히, 떡도 몇 개만. 그런데 제 그릇만큼은 달랐습니다. 국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떡도 유난히 많이 담았습니다. 고명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제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큰아들 옆에 앉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따라 왜 제 옆에 앉았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떡국을 먹기 시작했는데 며느리만 자기 그릇을 건드리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을 묻는 며느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떡국은 그냥 떡국이 아니다. 본능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떡국 언제 끓였어? 새벽에요. 어머니 주무실 때 살살 일어나서요. 왜? 효도하고 싶어서요. 효도.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떡국을 끓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저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국물 속에 떡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설날 떡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정성껏 끓여준 떡국.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의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며느리와의 관계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얌전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말도 공손하게 잘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신혼살림도 차려줬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외동이 아니라 밑에 작은아들이 하나 더 있었지만 큰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다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거나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고 안 온다거나 저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아들 집에 갑작스럽게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반갑다는 말도 어서 오세요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물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분도 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대할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준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게 문제였을까요? 너무 잘해줘서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본 걸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어머니,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모든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한테 좀 말해라.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니. 그런데 큰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은주도 바쁜데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가 너무 자주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은주도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남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 보고 평소엔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시동생은 결혼할 때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셨다면서요? 작은아들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불공평한 것 같아요. 며느리는 큰아들 결혼할 때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전세금을 지원해줬고 차도 사줬고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단지 작은아들보다 덜 줬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직장이 좋았고 수입이 괜찮았지만 작은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공평해요. 똑같이 아들인데 왜 차별하세요? 며느리는 저를 차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뭘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를 대충 했습니다.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설날 아침에 오기 싫다고 했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주가 컨디션이 안 좋대요. 저는 알았습니다. 컨디션이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거였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라도 와라. 설날인데. 엄마, 은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큰아들네 가족은 안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전날 밤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은주도 같이요. 갑자기 왜? 은주가 가겠대요. 생각해보니까 설날인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며느리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떡국을 끓이려고요. 그런데 부엌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며느리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떡국 끓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저는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떡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끓였어? 네, 어머니.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좀 해드려야죠. 오랜만에? 지난달에도 왔었는데 오랜만이라고? 그리고 며느리는 평생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고맙네. 그런데 왜 혼자 끓여? 나랑 같이 하지.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저를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조금 있으니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설날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식탁에 떡국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그릇엔 떡국을 대충 담았습니다. 국물도 적당히, 떡도 서너 개씩만. 그런데 제 그릇만큼은 달랐습니다. 국물을 거의 넘칠 듯이 가득 부었습니다. 떡도 가득 담았습니다. 계란도 크게 썰어서 올렸습니다. 김가루도 듬뿍 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며느리가 제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들고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맛있다. 엄마, 이거 누가 끓였어요?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끓이셨대.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형수님 실력 좋은데요? 모두가 떡국 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응, 먹어야지.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뜨거우시면 좀 식히세요. 아직 한 숟가락도 안 떴는데 벌써 뜨겁냐고 묻는 며느리. 괜찮아. 저는 떡국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기대? 긴장? 아니면 두려움?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입에 닿기 직전에. 왜요, 어머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맛이 이상해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맛이 이상하냐고 묻는 며느리.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떡국에 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설마 떡국에 뭔가를 넣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능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몇 초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떡국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상한 신경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배가 좀 안 좋아서. 어머니,
설날인데 떡국은 드셔야죠. 며느리가 다그쳤습니다. 그 말투가 배려가 아니라 강요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식으면 맛없는데요. 괜찮아. 저는 그릇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큰아들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작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큰아들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떡국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이 진짜 놀람인지 연기인지 저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큰아들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냄비 속을 젓가락으로 저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냄비 바닥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떡국에 원래 있을 리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저는 냄비를 그대로 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큰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물 좀 마실래?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 냄비 바닥에 하얀 가루?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넣은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의심의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제대로 확인하자.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큰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큰애야, 내 어머니 떡국에 뭐 넣었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네, 떡국에 뭘 넣었냐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요. 왜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이 결백한 사람의 당황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냄비 바닥에 이상한 가루가 있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큰아들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답해봐. 떡국에 뭘 넣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상하네. 이 떡국 아까 안사돈이 먼저 드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안사돈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떡국에 뭔가를 넣었는지. 그래서 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결백했다면 어머니, 저희 엄마 안 오셨는데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왜 와? 큰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만 쳐다봤습니다. 큰애야, 솔직하게 말해봐. 떡국에 뭘 넣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놀라? 놀란 게 아니라, 아니면 왜 얼굴이 하얘졌어?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셔서.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저는 냄비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냄비 바닥을 저었습니다. 하얀 가루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떡국에 이런 게 있을 리 없잖아. 이게 뭔지 말해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아들이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 같은데? 설탕 아니야? 설탕? 응, 설탕이 안 녹고 바닥에 가라앉았나 봐. 작은아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설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떡국에 설탕을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큰애야, 떡국에 설탕 넣었어?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수로. 소금인 줄 알고. 실수? 소금통과 설탕통을 헷갈렸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명백히 다른데 요리하면서 구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제 반응을 지켜봤을까요? 왜 제가 떡국을 먹는지 안 먹는지만 확인했을까요? 만약 실수로 설탕을 넣었다면 자기도 먹어봤을 텐데 며느리는 자기 그릇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배가 안 고파? 네.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야.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좀 보자. 네.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자고.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미료통들, 양념들, 반찬들. 그러다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작은 통이었습니다. 라벨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또다시 하얘졌습니다. 그건 뭐냐고. 설탕이에요. 설탕이면 설탕통에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담아놨어? 그냥 옮겨 담았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큰아들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계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실행했지만 제가 먹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큰애야, 나한테 왜 그러려고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주가 뭘 했다는 거야?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와이프가 내 떡국에 이상한 걸 넣은 것 같아. 뭐? 큰아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은주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나도 그게 궁금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나한테 원한이 그렇게 컸어?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용서해? 내가 날 죽이려고 한 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배만 좀 아프게 하려고. 배만 아프게?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게 하려고. 왜? 그럼 오빠가 어머니한테만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를 아프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것뿐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뭐? 어머니는 시동생만 예뻐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동생한테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날 아프게 하려고 한 거야? 미안해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게 정말 며느리만의 잘못일까? 저도 잘못이 있었던 걸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얀 가루가 든 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봐.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까지. 손주들은 다른 방에서 놀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애야, 고개 들어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 오늘 한 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네. 사람을 해치려고 한 거야.
설사 그게 배만 아프게 하려던 거였다 해도 그건 범죄야. 며느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요. 며느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째, 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해. 네. 둘째, 우리 집에 당분간 오지 마. 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빠랑 떨어져 지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들도 너랑 같이 있어야지. 너희 집에서 지내. 저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와이프를 잘 돌봐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도 생각해 봐야 해.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 내 동생한테 더 잘해준 것도 사실이니까.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형수님이 너무 오해한 거죠. 오해든 뭐든 며느리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해. 저는 며느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큰애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지금이라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대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뭐? 항상 남처럼, 손님처럼 대하셨어요. 말도 딱딱하고 표정도 차갑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경계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거나 아들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그게 며느리에겐 상처가 됐던 거죠. 미안하다.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하얀 가루가 든 통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뭐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면제요. 갈아놓은 거예요. 수면제? 네. 어머니가 좀 주무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럼 오빠가 어머니 간호하느라 저한테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계획은 유치했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큰애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야. 주는 거야. 네. 내가 사랑을 원하면 먼저 사랑을 줘야 해. 나한테도 아들한테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배워. 천천히.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알겠지? 네. 죄송해요. 용서는 안 하지만 기회는 줄게. 내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자. 밖에 말하지 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큰애야, 넌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해.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아니야, 오빠.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거구나. 피를 나눴다고, 법적으로 가족이 됐다고,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그날 오후 큰아들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가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믿을게.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떡국을 모두 버렸습니다. 냄비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루가 든 통도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떡국을 먹었다면? 만약 제가 며느리의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병원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본능을 믿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본능이 더 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땐 머리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몸으로 느낍니다. 그게 세월이 주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작은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작은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모르는 거야.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신고해서 뭐가 해결되겠니? 가족이 감옥에 가는 게 답은 아니잖아.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야.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지.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맙구나. 저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너는 착하니까 형님도 잘 챙겨줘. 그 아이도 힘들 거야. 네,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길,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지길, 그리고 저도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길.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엄마, 은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셔서. 아들아, 가족은 서로 감싸주는 거야. 네, 엄마.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 잘해.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니? 어쩐 일이야? 그냥 어머니 얼굴 뵙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요. 고맙구나.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해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응,
어머니는 저를 차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사랑에 목말랐어요.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며느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제대로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주는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면 돼. 네.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어머니랑. 그럼 당연하지.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건 나도 사랑한다. 저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자주 집에 놀러 옵니다. 직접 반찬도 만들어 가져오고 제 안부도 자주 물어봅니다. 진짜 딸 같아졌습니다. 큰아들도 행복해 보입니다. 엄마, 요즘 우리 집이 정말 평화로워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내 와이프가 노력한 거지. 그래도 엄마가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설날 아침, 며느리가 지은 미소, 떡국을 권하던 떨리는 목소리, 제 본능이 보낸 경고 신호. 만약 제가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제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원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2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 제 본능을 믿은 것. 둘째, 며느리에게 기회를 준 것. 그 2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법적으로 묶였다고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요. 하지만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 아이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사랑에 굶주린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기회를 준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며느리를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건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끓인 떡국, 그 속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셨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판단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능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본능은 더 정확해집니다. 그날 제가 떡국을 먹지 않은 건 운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제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본능을 믿으세요. 가족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는 쉽지 않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조건부 용서입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할 때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며느리가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저도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갈등이 있으신가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설날 아침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